마지막 성골여왕,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당나라 건너가서 나당 동맹이 체결되죠? 그쵸? 자, 그리고 진덕여왕이 죽으면서 성골혈통이 끊겼죠? 그래서 최초 진골 출신으로 김춘추가 왕이 되죠? 물론 김춘추는 엄마는 성골 혈통이었어요. 천명공주가. 근데 할아버지가 폐위돼서 진골로 격화됐던 그런 좀 진골이었는데 처음으로 왕이 됐죠. 무열왕이 없죠. 백제 멸망시켰다는 거. 무열왕이 660년까지 왕하거든요. 654년부터. 그러니까 딱 몇 년 했어요, 왕. 아니, 죄송합니다. 661년. 몇 년 했어요? 7년 했죠, 왕. 예. 백제 멸망이 660년이에요. 백제 멸망시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죽어요, 무열왕. 자, 무열왕 죽고 나서 김춘추랑 문희 사이에서 나왔던 아들, 범민이었죠, 범민? 김범민이 문무왕으로 즉위해요. 문무왕 별명이 뭐였죠? 안녕, 통일 문무왕. 자, 문무왕은 먼저 당나라와 연합해서 어디 멸망시켰어요? 고구려 멸망시켰죠? 네. 자, 근데 당나라가 물러가지 않고 계속 이제 그 신라를 지배하려고 해서 당나라와 전쟁을 벌였죠. 무슨 전투? 외소성 기벌포 전투. 문무왕 제위기간은 661년부터 681년이거든요. 20년 제위하는 동안 그러니까 거의 죽을 때까지 계속 뭐 했던 사람이다, 문무왕은? 그쵸. 삼국 통일을 위해서 통일 전쟁을 했던 사람이. 그래서 통일 문무왕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 나당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왜적들이 또 계속 그 동해안 해안가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자, 왜적들을 물리치고 그 왜적들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이제 용이 돼가지고 막겠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묻어달라 그랬다 그랬죠? 문무왕릉은 수릉이 바다에 있습니다. 자, 우리 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김해에 있었던 고지봉에서 네, 그 여섯 그 저기 뭐야 상자가 내려왔고 그 여섯 알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예, 이슬을 먼저 머리에 맞았다 그래서 김수로라 그랬죠. 자, 김수로 왕. 김수로 왕은 여섯 가야 중에서 어느 가야를 이끌었어요? 예, 금관 가야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자, 근데 금관 가야는 고구려 공격 받아가지고 세력이 쪼그라들죠. 그래서 금관 가야 말고 이제 여섯 가야 중에서 다른 가야가 가야 한 명을 이끌어가는데 자, 금관 가야는 어디 공격으로 망해요? 누구 공격으로? 우라의 능력. 덕봉왕이 멸망을 시키죠. 대가야는 진흥왕이 멸망을 시키죠. 가야에서 악기 잘 다루던 우르기란 사람이 만든 악기 뭐였죠? 가야금을 어디서 연주했다 그랬나요? 주. 충주에서 연주했다 그래서 뜬금없이 원래 그 가야 출신이면은 뭐 김해나 고령이나 이렇게 가야 그 근거지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왜 충주로 갔다 그랬죠? 쫓겨나서. 그쵸. 신라 사람들이 가야 사람들을 다 충주로 옮겼다 그랬죠. 그래서 충주에서 멸망한 가야를 그리워하면서 가야금을 탔다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한군데. 그쵸. 탄이 뜯는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가야금을 연주할 때 뜯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황금대 넘어가서 7페이지. 신라가 북 통일을 했지만 고구려 지역을 장악을 못했죠. 그 고구려 지역에는 당나라가 안동도후부라는 기관을 평양에 설치해가지고 지배를 하려고 해요. 이거를 고구려 유민들이 저항을 했고, 자, 여기서 고구려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죠. 처음에 이제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건국을 했고요. 나중에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여러 번 옮기다가 상경이란 곳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자, 처음에는 당나라 신라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당나라 신라가 고구려 멸망시켰으니까. 싸웠단 말이에요. 무슨 왕? 무왕, 연호, 인한. 광개토대왕 때 연호 뭐였어요?
영락이었죠. 거풍왕 때 연호 뭐였어요? 건원이었죠. 그죠? 발해 무왕 때 인안. 장문휴라는 장군이 바다 건너서 중국의 산동 지방으로 쳐들어가죠. 한동안 사이가 안 좋다가 언제까지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없죠. 문왕 때부터는 당과 친선 관계를 수립을 하고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여요. 자, 그리고 신라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가 이제 관계가 당나라랑 관계가 회복되면서 신라와도 관계가 조금 나아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 신라 수도 경주가 있죠. 바닷가에. 자, 여기 저 연해주 지방 그 요 지방에 상경이라고 발해 수도가 있어요. 이 상경과 경주를 연결하는 제가 신라도라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왕 때 연호는 대흥이라 그랬죠? 그리고 보력이란 연호, 연호를 몇 번 바꾸는데 보력이란 연호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대흥, 보력 나오면은 발해 문왕 때 얘기다. 자, 그리고 발해 선왕 때는 잘 나가죠, 발해가. 뭐라고 불린다? 네. 중국인들이 이렇게 부른 거죠. 자기네들 입장에서 바다 동쪽에 있잖아요. 자, 정치. 중국을 모방해서 삼성육부를 썼는데 명칭이 다 달랐죠, 중국이랑. 정당성이라는 기구가 가장 중심이 돼서 이 삼성을 이끌어갔고 명칭이 다 달랐다 그랬어요.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그랬죠. 발해는 크게 상경을 포함해서 5개의 수도 5경이 있었고 15부, 62주, 107년의 행정구역이 있었다. 요거 하나 알아주실 게 여기서 지금 자꾸 중앙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중앙이 어디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하면 중앙은 가운데죠. 근데 여기 지금 역사에서 중앙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물리적으로만 가운데를 뜻할까요? 나라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을 중앙이라고 하겠죠. 나라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딜까요? 수도 수도예요, 수도. 자, 중앙은 어디라고요? 그래, 수도, 상경이고 수도를 뜻해요. 수도를 뜻하는 한자가 뭐죠? 한 글자로? 경이에요, 경. 오, 좋아요, 경. 그럼 지방은 어딜까요? 중앙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 있는 모든 지역을 지방이라고. 해요. 자, 지방을 뜻하는 한자는 혹시 알고 있나? 시골, 지방. 시골을 한자로 한 글자로. 촌도 좋아요. 촌보다 더 광범위하게 쓰임. 촌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촌보다는 향이라는 향. 아, 자,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향촌, 향리, 향회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여기서 향자는 다 시골을 뜻해요. 그러니까 시골은 좀 우리말이고 좀 역사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지방이라고 불리는 곳을 다 향이라고 표현한다. 과래는 고구려 문화를 많이 본받았죠.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기 때문에 일본에 보낸 국서에 스스로 발해왕이 뭐라고 불렀어요? 무려 고려 국왕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고구려는 장수왕 때부터 중국 나라들이랑 무역을 하거나 외교를 할 때 고구려라는 명칭도 썼지만 장수왕이 스스로를 고려왕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장수왕 이후부터는 고구려랑 고려는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구려 발해 문화가 비슷한 거 온돌장치. 고구려 사람들도 온돌장치를 이제 방바닥에다 썼고 발에도 온돌장치를 사용했다. 그리고 무주 네, 이거 천장에 이렇게 생긴 거라 그랬죠? 네. 저 발해는 당나라 문화를 이제 가져다 쓰기도 했는데 발해 수도 상경성 남쪽으로 기다랗게 무슨 대로를 임금은 어디를 보고 앉는다 그랬어요? 조 네, 남면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무슨 문이다? 동서남북문 중에서 남문이에요, 남문. 광화문은. 자, 발해는 잘 나가다가 네,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되죠. 내분이 일어났다고도 하고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발해 왕족은 성씨가 뭐예요? 대씨죠. 자, 발해 마지막 왕자였던 대광현이 고려로 망명을 하게 돼요. 망은 도망할 때 망자죠. 자기네 나라가 망해가지고 자, 지금 고려로 도망을 오게 되는데 이때 고려 태조 왕건이 발해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끌어 안았죠.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호용했다 그러죠. 자, 넘어가서 9페이지.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죠. 자, 무열왕에 이어서 문무왕 때 삼국통일을 이뤄내고 자,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김정명, 네, 신문왕이 즉위를 하게 되죠. 여러 진골 귀족들이 왜 쟤네가 우리랑 다른 것도 없는데 왕을 해? 반발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신문왕 장인어른이었던 김흠돌의 반란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걸 진압을 하면서 왕권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신문왕 제2기간에 웬 섬이 동해 앞바다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자, 섬에 가가지고 보니까 용이 있었고, 그 용이 산 위에 있는 대나무를 주면서 이걸 피리를 만들려고 그랬죠? 그 피리가, 직접. 네. 자, 이 피리를 부르면 병이 낫고 적이 물러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가뭄이 해결되고 홍수가 해결됐죠. 부르면 부르는 대로 이루어지는 피리, 이거는 어떤 뭘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전제 왕권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 군주에게 충성,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요. 고구려는 뭐였어요? 해야. 태학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연료죠. 관료전이라는 땅을 지급을 합니다. 자, 노급은 되게 특권이 많이 들어간 토지였죠. 자, 노급을 딱 주게 되면 그 땅에서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군사로 부리거나 백성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런 특권 토지인데 문제는 이 귀족들이 이 노급을 받으면은 대부분 거기 있는 백성들을 자기 병사로 쓰기 때문에 왕권에 위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노급을 안 주고 관료는 신하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을 이제 신하 취급하면서 이 땅에서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관료전을 지급돼. 이것도 왕권이 강화되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새로 만든단 말이에요. 고구려 지역의 세 개 주, 백제 지역의 세 개 주, 신라 지역의 세 개 주에서 총 몇 주? 우주. 9주. 경주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죠. 서라벌이. 그러니까 네 개, 다섯 개의 수도를 다시 만든단 말이에요. 작은 수도를. 오, 자, 진골 귀족들이 점점 이때는 세력이 약화되고 왕의 조언자로서 육두품들이 크게 활약한다. 하지만 육두품들은 진골 귀족이 차지할 수 있는 5품 이상의 관리는 상당. 될 수가 없었죠. 그쵸? 이게 한계였죠. 신라 시대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신문왕 지나가지고 몇 대 걸치면서 점점 왕권이 조금씩 약화돼요. 그러면서 진골 귀족들의 어떤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노급이 다시 부활되죠. 그리고 진골 귀족들 권한이 점점 강해지고 왕권은 점점 약해진다. 그리고 경덕왕이 자, 그 표군 스님의 충고를 무시하고 뭐를 표군 스님 충고를 무시하고 염라대왕이 딸 낳으면 괜찮은데 아들 낳으면 안 될 거라 그랬는데 아들을 굳이 낳죠. 자, 그쵸.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혜공왕인데 혜공왕이 여자들이 하는 놀이하고 비단 주머니 차고 여자 흉내 냈다 그랬죠. 왜 남자애들 중에서 좀 여자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나라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혜공왕이 김양상, 상대등이었죠? 귀족의 최고 수장이었던 상대등 김양상과 김경신에 의해서 목숨을 잃죠. 이때부터를 김부식은 신라 하대라고 분류를 했죠. 이때는 무열왕 직계 혈통이 아니라 저 멀리 저 내무랑의 먼 후손들이 이제 듣보잡들이 왕을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신라는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아주 혼란한 시기에 접어들었죠. 자, 선덕왕, 그리고 원성왕,
헌덕왕 때는 원성왕이 이제 김주원이라는 사람 원래 왕이 돼야 될 무열왕 직계를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켜요. 웅천주의 도독 책임자였는데 웅천주가 어디였을까요? 옛날 백제의 수도였었던 웅진이요, 웅진. 공주 지역이죠.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고 불렀어요. 자, 한때 주변 고을들을 막 점령하면서 세를 떨쳤는데 금방 결국 진압이 돼버려요.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고 정했다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나라 이름을 뉴욕 이렇게 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당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당나라였죠. 당나라 수도가 장안이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흥덕왕 때는 장보고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리고 군사기지 뭘 만들었죠? 예. 네. 여기서 군사기지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무역도 열심히 했다 그랬죠? 돈을 많이 벌었고 장보고가 신무왕이라는 사람을 도와가지고 왕으로 만들었고 그 대가로 자기 딸을 왕비로 삼아달라 그랬죠. 근데 신무왕이 일찍 죽어버리면서 신무왕 아들 문성왕이 즉위했는데 문성왕은 장보고 딸을 왕비로 맞이하려고 했지만 진골귀족들이 반대했다 그랬죠. 자, 장보고가 여기에 실망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자, 진성여왕은 당나귀 경문왕의 딸이었죠. 경문왕이 아들이 둘 있었는데 헌강왕, 정강왕. 다 금방 죽고 막내딸이었던 진성여왕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진성여왕은 자기 작은 아빠랑 연애하고 아주 좀 문란했죠. 그리고 작은 아빠 죽으니까 어린 남자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정치가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자,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한국사 최초의 농민 반란 애노의 난이죠. 자, 당시 그 신라에서 그 당나라로 12살에 유학 간 다음에 17살, 5년 만에 장원급제 해가지고 돌아온 최치원이라는 사나이가 있었죠? 최치원이 진성여왕한테 개혁한 시무 10조. 이 음, 무시한 뭐라고요? 네, 맞아요. 진성여왕은 이 시무 10조를 받아들이지, 읽어보지도 않았죠, 제대로. 자, 여기서 시는 떼시자예요, 떼시. 무는 힘쓸 무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힘써야 될 일에 대한 10가지 일을 건의를 한 거예요. 시무. 나중에 시무 28조가 또 나오니까 시무 10조도 알아두세요. 시무 10조는 누구? 최치원. 호가 혹시 뭐였죠? 고 고운이었죠, 그죠? 그리고 남긴 책이 개원 필경이라는 책이었죠. 경문왕은 첫 번째 부인에게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뒀는데 두 번째 부인이 있었죠. 얼굴이 예뻤던. 예, 원래 두 번째 부인이랑 결혼하지 않고 첫 번째 부인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왕의 사위로서. 예. 자, 근데 그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궁예라는 아들이었죠. 이 궁예는 그 기록에 의하면은 5월 5일 이렇게 음력 5월 5일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5라는 숫자가 황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5월 5일이면 5가 두 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왕한테는 역모를 꾀할 수 있는 존재로 많이 여겨졌다 그래요. 그래서 궁예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 왕실에서 버려지죠. 궁예를 창밖으로 던졌는데 이거를 누가 받았죠? 유모가 받았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죠. 궁예는 애꾸눈이 됐고 자기 눈의 원수이자 자기를 버린 신라를 평생 원망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지렁이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는데 신라 장군이었죠. 그런데 반역할 마음을 품고 서남해 전라도 지역으로 이제 해적들을 소탕하러 갔다가 그 지역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의자왕의 원통함을 풀겠다 해서 백제를 다시 세우죠? 견훤이죠. 영웅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요 시기는 중앙에서 귀족들 사이에 신라 하대죠.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시기고 지방에서는 자,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원종 애노의 난 그리고 적고적 빨간 바지를 입은 설적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설화벌을 습격하기도 했다. 자,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호족들이 등장했다 그랬죠. 신라 말기에 등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무역에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장보고 같이 군사기지를 좀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군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호족이라고 불렸다. 육두품들은 숨어버렸죠. 개혁이 안 되니까. 최치원 같은 사람들. 견훤의 오른팔이 됐던 책사, 최승. 그리고 신라 관리였다가 고려에 항복하게 된 최원위.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당나라 가서 과거급제하고 돌아왔지만 신라에서 쓰이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숨어버리거나 새로운 나라를 섬긴 사람들이죠. 신라 말의 삼최라고 불리는 인물들이죠. 자, 오늘 요거 후삼국 시대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자, 후삼국 하면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신라, 공예가 세웠던 후백제입니다. 죄송합니다. 후백제. 그리고 후 고구려가 있죠. 자, 요거 네. 12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이 후삼국 시대를 공부할 때는 먼저 이 공예랑 견훤이라는 두 영웅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공예는 우리 저번 시간에 경문왕 얘기하면서 했죠. 예, 경문왕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불운했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버려지잖아요. 자, 버려질 때 어떻게 되나 한쪽 눈을 잃게 되죠. 애꾸눈이 된다. 그 다음 궁예가 누구 밑에서 자라게 되죠? 유모 밑에서 자라게 돼요. 10살까지 유모 밑에서 유모가 엄만 줄 알고 자라요. 자, 근데 궁예가 장난이 아주 심했다 그래. 너희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있어요? 장난기 너무 심한 친구들? 막 친구들 괴롭히기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예. 친구라기보다는 좀 그런 애들 있죠? 예. 깡패, 예. 궁예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도 말썽을 많이 부르니까 유모가 하루는 궁예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 궁예가 이제 왕자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궁예 엄마가 아니고 유모였다는 사실들을 다 알려준단 말이야. 궁예가 그걸 듣고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그 길로 유모한테 절을 하고 집을 나와요. 자, 집 나오면은 밥을 당장 먹을 데가 없죠. 자, 그래서 궁예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절에 들어가요. 자, 예전에는 그 산속에 절들이 많았는데 절에 들어가면 밥을 그래도 한 끼는 먹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절에, 3달 살은 절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요. 자, 근데 이 절에서도 궁예가 좀 그 성격이 어디 안 가죠. 말썽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온갖 그 막, 뭐 또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차니까 말썽에서 더 나아가지고 원래 스님들은 술 마시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스님들 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스님들은 채식만 해야 돼요. 자, 근데 술 마시고 고기 마시고 온갖 난폭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궁예였는데 궁예가 하도 이렇게 난폭하게 구니까 같이 살던 스님들이 궁예를 좀 골탕 먹이려고 이제 절에서 밥을 그래도 하루 한 끼 준다 그랬잖아요. 그 한 끼 밥이 있었는데 그 밥을 이 흙바닥에다 그냥 궁예 밥을 엎어버렸어요. 자, 궁예가 화가 났겠죠? 자기 밥을 엎어버리니까. 자, 그 궁예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다? 또 그걸 넣었을 때. 그거를 이제 먹었다? 또 자, 물을 한 바가지 퍼와가지고 그 자기 밥 버린 스님들 있는 방에다가 그 물바가지로 물을 다 뿌렸다 그래. 그 다음에 스님들이 난리를 쳤겠죠. 궁예한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했더니 궁예가 뭐라 그랬을까요? 밥에 물 말아 먹으려고 그랬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좀 뭐랄까 예, 그 스님들한테 그 봉변을 이제 가했던 사람이 궁예인데 자, 어느 날 궁예가 예, 이렇게 집 또 이제 절을 나서 가지고 또 그런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스님들 이렇게 저 시주 받으러 다닌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스님들이 왜 그 뭐 벌이나 이렇게 수입이 없으니까
이렇게 일반 백성들 찾아다니면서 한 끼 줍쇼 하시면서 요거 저한테 한 끼 주시면은 부처님 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음식 같은 거 공양을 받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부처님한테 자기 잘 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스님한테 먹을 걸 주는 걸 공양이라고 하는데 그 스님들이 공양을 받을 때 받는 밥을 받는 그 밥그릇을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그 발우라고 불러요. 발우. 네. 스님들의 밥그릇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발우. 요걸 우리말로 하면 바리떼 이렇게 불러요. 네. 그 발우 공양 하면은 스님들이 그 바루 밥그릇에다가 뭐 쌀이든 음식이든 이런 것들을 일반 백성들 집에서 조금씩 얻어다가 먹는 그런 것들을 발우 공양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어느 날 이 바루 그러니까 스님들은 보통 자기 바루를 가지고 다니죠. 까마귀 한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이 궁의 바루 안에다가 그 아첨 이게 한자 표기인데 이게 코끼리 뿔을 뭐라고 하죠? 상아예요, 상아. 자, 이 상아 네 조각을 던져주고 가요. 까마귀가 그 상아 이렇게 길다란 아첨, 그 상아로 된 그 막대기 같은 것들을 네 개를 가져다가 궁의 바로 안에 쏙 넣고 가버린다. 자, 막대기가 네 개면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까마귀가 궁의 바로 안에 넣어놓은 상아, 이게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다? 임금 왕자 모양을 하고 있었죠. 자, 궁예가 이때부터 스스로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 자, 근데 이게 말이 돼요? 믿기 어렵죠? 아마 궁예가 나라를 세운 다음에 궁예를 좀 신성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작된 이야기일 확률이 높겠죠? 예. 궁예는 자, 고 왕자를 목격한 다음에 이제 절에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상황이 어떤지를 둘러봤더니 신라 수도 경주 서라벌에서는 진성여왕이라는 왕이 정치를 안 하고 완전히 막장 행태를 벌이고 있었고 막 각 지역에서 세금을 또 많이 걷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농민반란, 원종 애노에단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 궁예가 지금 경기도 안성이라는 곳을 예전에 죽주라고 불렀거든요. 이 죽주 지역에서 그 주변 백성들을 막 이제 죽이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있던 기헌이라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돼. 근데 기헌이 사람만 너무 많이 죽이고 뭐 비전도 없어요. 미래도 없고. 자, 그래서 궁예가 기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기원 세력을 흡수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니까 북원, 북원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원주예요. 이 원주 지역에 양길이라는 사람이 또 세력이 컸단 말이에요. 자, 궁예가 그 기원 부하들로 이제 양길이랑 맞서 싸울까 생각도 했지만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고 판단해가지고 양길의 부하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 양길의 부하가 돼서 이 양길 밑에서 궁예가 주변 고을들을 정복하면서 꽤 이름도 날리게 되고 능력도 인정받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한반도면은 자, 이렇게 한반도 등줄기를 관통하는 이 산맥, 태백산맥이라고 들어봤어요? 태백산맥이라고도 하고 요 태백산맥 요 강원도 지역에 있는 큰 골짜기 대관령이라고 들어봤어요? 평창에 그 스키장이 있는데 예. 이 대관령 태백산맥 동쪽 이 지역, 이 좁은 지역을 대관령의 동쪽이라 그래서 영동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동. 그럼 대관령의 서쪽 지역은 뭐라고 부를까요? 영서라고 하겠죠? 네. 영동 지방의 가장 유명한 도시, 대표적인 유명한 도시.
강릉이라는 동네 들어봤어요? 동해 해수욕장 있는데 이 강릉을 요 신라 시대 때는 명주라고 불렸어요. 뭐라고 부른다? 명주. 자, 요 지역에서 세력이 있었던 사람이 명주 지역의 호족이었던 김순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궁예가 이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 이 사람을 항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주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세력이 엄청 커져요. 근데 궁예는 양길 부하였죠. 양길 부하를 데리고 그 명주 지역을 장악한 거예요. 순 너머에. 근데 이 김순식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꽤 세력이 막강했는데 이 사람 항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세력이 이제 엄청 커지게 돼요. 영동 지역을 다 장악하고. 그래서 궁예는 이때 양길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다시 영서로 넘어와서 영서에 있던 중요한 도시 철원이라는 곳을 점령을 해요. 자, 궁예의 근거지예요. 어디를 점령했다? 철원. 지금 저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 있는 동네인데 저 군부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겨울 지금 어떨까요, 날씨가? 장난 아니게 추워요. 별명이 철베리아예요, 철베리아. 시베리아 들어봤죠? 러시아에 추운데. 네. 자, 근데 이 지역을 궁예가 점령하고 근거지로 삼게 됩니다. 자, 궁예가 영서 지역에 있는 이 철원을 점령하면서 철원이 딱 한반도의 가운데 있는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주변 지역들을 정복하게 되니까 이제 그 호족들이 궁예 얘기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예요. 항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항복을 하면 또 잘해준대요. 자, 궁예가 스님 출신이었죠. 요 철원에서 처음 이제 군사를 일으켰을 때부터 자기를 이제 불교 가면은 여러 부처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56억 년이라는 먼 미래에 와가지고 인류를 구제해준다는 미륵 부처가 있어요. 자기를 그 미륵 부처가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 궁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륵 신앙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꿈도 주면서 인기를 얻어갔던 게 궁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주변 호족들을 점령해 가는데 다시 한번 지도를 그리면 평양이라는 도시 들어봤죠? 네. 평양을 관통하는 강이 대동강이에요. 평양 아래에 그 개성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어디? 개성을 관통하는 강은 예성강이에요. 예성강인지 대동강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이 강들을 폐수라고 불렀어요. 이 폐수의 서쪽 지역을 폐서라고 불렀어요. 이 폐서 지역은 일찍부터 중국, 일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번 호족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 폐서의 호족, 네. 개성의 왕씨, 신천의 강씨, 알아만 두세요. 평주의 박씨, 정주의 유씨. 자, 이런 집안들이 다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호족들이었다. 근데 폐수의 서쪽에 살아가지고 무슨 호족이라고 불렸다고요? 폐서 호족이라고 불렸다. 이 폐서 호족 중에서 제일 돈도 많고 정보도 많고 그 지역에서 좀 세력이 있었던 집안이 왕씨 집안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왕씨라고 불리진 않았고 이 집안의 조상 대대로 올라가 보면은 작재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어, 작재건의 아버지는 당나라 귀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엄마는 그 진의라는 여잔데 이 진의는 요 폐서 지역에서 나름 부잣집 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당나라에서 어느 날 귀한 사람이 와요.
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당나라 훗날 선종이 되는 황제였단 말이에요. 당나라 황제 선종이 정치적인 싸움에서 잠깐 밀려가지고 이 한반도로 도망을 왔다는 고려사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당나라 귀한 사람과 진의가 결합을 해서 낳은 아들이 작재건이에요. 작재건이 커가지고 자기 아버지 당나라 귀인이 다시 당나라로 돌아와서 황제가 되거든요. 아버지를 만나려고 배를 타고 당나라로 건너가려고 해요. 자, 근데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점을 쳐봤더니 작재건을 이 배에서 내리게 해야지 그 파도가 멎는다는 거예요. 자, 배 타고 바다 건너가는데 배에서 내리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탄 사람들이 차마 작재건을 바다에다 버리지는 못하고 그 주변에 섬에다가 내렸어요. 작재건은 이제 섬에 내려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용왕이 등장을 해요. 용왕이 등장한 다음에 자, 늙은 여우 한 마리가 부처님으로 변신해가지고 막 피리 불고 그리고 막 부처님 말씀하는 척 자기들이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현혹하고 있다. 내가 저 여우가 피리 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싫으니까 작재건 네가 저 여우가 부처님으로 변신해서 내려갈 때 저걸 죽여달라. 작재건이 화를 잘 쐈다 그래. 자, 그래서 여우가 부처님으로 변신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을 때 화를 쏴가지고 그 여우를 죽여줬어요. 자, 그랬더니 용왕이 되게 고맙겠죠. 그래서 작재건을 자기 사는 용궁으로 데려가가지고 자, 자기 딸을 작재건에게 줘요. 자, 그 딸이 용왕의 딸, 뭐 그냥 요거는 들어만 두세요. 점인의라는 딸이었어요. 자, 작재건과 점인의라는 요 용왕의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그 결혼하게 돼가지고 낳은 아이가 이런 그 당시 이제 용왕이 또 이런 귀띔을 해줘요. 지금 작재건의 건자처럼 네 아들 손자한테 건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은 그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커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재건과 점인이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용의 후손이라고 해서 용자를 붙여주고 뒤에 건을 붙여준다. 자, 용건은 해서 지역에서 소나무와 바위가 많은 동네. 소나무를 뜻하는 한자가 송이죠. 소나무 송자. 바위를 뜻하는 한자가 뭐예요? 바위 악자죠. 관악산, 뭐 설악산 이런 악들 들어봤죠? 바위산들을 악자 붙이죠. 자, 용건이 송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돼요. 자, 용건은 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만난 한시 여인을 만나요. 아주 얼굴이 예뻤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한시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작재건, 용건 뒤에 건자 붙은 아들 이름을 또 하나 지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낳으면은 건자 붙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생길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송악 지역에서 세력이 컸던 용건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살 집을 좀 이렇게 짓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용건과 한씨 곁을 도선이라는 스님이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지금 기장을 심을 곳에 삼을 심었으니 농사가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장이 뭘까요? 기장은 그 잡곡이거든, 잡곡. 너희 급식에서 그 쌀 옆에 노랗게 조그맣게 나오는 것들 본 적 있어요? 그 조라고도 하고 기장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 잡곡이에요. 그러니까 기장을 심을 때다가 뭘 심었대요? 삼. 삼은 그 삼배할 때 삼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기장이 뭘 의미할까요? 기역, 지읒. 군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군주가 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조그만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살 만한 커다란 집을 지으라 그랬어.
옛날부터 군주는 36칸의 궁궐에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6 곱하기 6, 36칸의 큰 집, 궁궐 같은 큰 집을 짓게 돼요. 자, 조선은 그렇게 36칸의 집을 지으면은 내년에 아들이 생길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예언대로 실제로 아들이 태어났고, 자, 건자 붙은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에 따라서 용건과 한씨가 아이의 이름을 졌는데 그 아이도 이름이 건이었어요. 훗날 이 건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 때문에 성을 뭐로 삼는다? 왕씨로 삼는단 말이에요. 자, 이 아이가 왕건이었고, 네. 이 왕건이 이제 훗날 초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왕건이 태어나고 나서 조선이 왕건이 17살이 됐을 때 다시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왕건한테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부터 해서 군사 움직이는 법, 뭐 세금 잘 거두는 법, 나라 잘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왕건은 조선으로부터 그 비밀 기술을 전수받는데 왕건이 전수받은 이 비밀 기술을 조선 비기라고 불러요. 조선 비기 내용 중에서 하나는 이 도선이 중국 가가지고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워온 스님이었어요. 근데 그 학문 중에 대표적인 게 풍수지리라고 하는 거예요. 풍수지리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어딘가 결국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집이 좋은 곳인지 안 좋은 곳인지 이런 거 따지는 걸 명당 그리고 그렇지 않은 땅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예. 명당과 명당이 아닌 곳을 구분하는 그런 인문지리학을 풍수지리설, 풍수지리학이라고 부른다. 자, 이런 것들의 대가였던 도선으로부터 비밀기술 도선비기를 왕건이 전수받게 돼. 자, 이제 왕건 집안 얘기를 좀 했는데 왕건이 아무튼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용건 밑에서 잘 이제 이렇게 커가고 있을 때 궁예가 세력을 키워가지고 송악 쪽으로 떨쳐온단 말이에요. 이때 궁예한테 항복을 안 하면 완전히 멸망당할 정도로 궁예가 힘이 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송악 지역의 여러 패서 후족들이 다 그 궁예에게 항복을 하게 돼요. 의탁이라고 하는 건 몸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자, 궁예가 왕건의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와봤더니 잡재건, 용건, 왕건까지 해가지고 그 3대가 이 송악을 열심히 잘 건설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궁예가 그 나무랑 이렇게 흙밖에 없는 철원에서 왕건이 잘 만들어 놓은 어디로 수도를 송악으로 수도로 옮기게 돼요. 자, 이렇게 폐서 후족들을 끌어들이면서 세력을 더 키운 궁예가 자기를 예전에 키워줬던 양기를 마침내 패배시켜요. 자,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제 키울 만한 어떤 힘을 갖춘 궁예가 나는 고구려의 뒤를 잇겠다 해가지고 한반도 중부에 뭐를 건국한다? 후고구려를 건국한다. 첫 수도는 어디였어요? 왕건이 건설한 송악이라는 곳이었죠. 네. 그리고는 이제 점점 주변에서 세력을 떨쳐가고 영토를 넓혀가다가 공예가 스님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밀, 그쵸. 미륵부처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예는 나라 이름도 불교식으로 바꿔요. 마하진단. 마하는 셀 수 없이 큰 숫자를 의미해요. 불교에서. 진단은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 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불교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죠. 마하진단. 줄여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바꾼다? 마진으로 바꾼다. 후고구려의 나라 이름을 뭐라고 바꾼다고요? 마진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는 수도를 처음에 궁예가 삼았던 곳 있죠. 영서 지역에 다시 어디로 옮겨요? 철원으로 옮겨요. 자, 궁예는 신라에게서 버려졌기 때문에 신라를 안 좋아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점령한 신라 그 지역, 신라의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절을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경문왕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그 초상화에다가 어떻게 했다가 저 궁예가 칼로 그 초상화를 찔렀다 그랬죠? 뭐 그랬더니 그 초상화에 있는 경문왕의 눈에서 피눈물이 났다 이런 얘기들이 또 전해져 내려오는데 궁예는 그만큼 신라를 미워했고 신라 사람들을 저 멸망시켜야 될 도적들의 멸망시켜야 될 놈들 해가지고 뭐라고 불렀다? 멸도라고 불렀다. 그리고는 다시 불교적인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는 나라 이름을 뭐로 바꾼다? 태봉 이렇게 바꿔요. 근데 보세요. 자꾸 이렇게 나라 이름 바꾸고 자기 아버지 사진에 그림에 칼 꽂고 이거 조금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죠. 그죠? 자, 뭔가 이제 궁예가 심리적으로나 이런 어떤 마인드가 좀 불안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궁예가 이렇게 뭐랄까 점점 좀 변해가고 있을 때 궁예 밑에서 궁예한테 항복한 다음에 차츰차츰 이제 조각을 드러낸 젊은이가 있었어요. 궁예한테 항복할 때 나이가 20살이었는데 궁예 밑에서 장군으로서 주변 지역을 정복할 때 계속 공을 많이 세우고 점점 부하들로부터 인기 많았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또 다른 영웅? 왕건이었죠. 자, 왕건은 당시 여기 위에는 발해가 있었죠. 중부에는 후, 고구려, 그리고 백제 지역에는 후, 백제, 그리고 쪼그라든 신라. 이렇게 해서 후삼국이 만들어진 시기였단 말이에요. 후백제가 먼저 세워지고 1년 있다가 후고구려가 세워져요. 자, 근데 후백제 뒤에 후방에 금성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신라 수도 서라벌도 금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금자는 김씨할 때 그 금이란 말이에요. 쇠금자. 근데 이 금성할 때 금은 비단 금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아마 비단이 좀 많이 거래됐기 때문에 금성이라고 불린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돼요. 이 금성 지역이 후백제 입장에서는 비단도 나는 지역이고 또 여기 바닷가가 있죠. 그죠? 바닷가에 있는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뭐가 남아요? 소금이 남죠. 자, 그래서 소금 거래로 여기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견훤은 이 후백제라는 나라 이끌어갈 때 호족들을 잘 달래질 않고 호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그거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이 금성 지역에 살던 호족들이 견훤한테 불만이 많았는데, 자, 왕건이 원래 뭐 하는 집안 사람이라고 그랬죠? 작재건, 용건, 그 패서 지역에서 중국,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던 집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건 집안 사람들은 배 타고 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는 도사예요. 뱃길도 잘 알고 배 타거나 이런 아무튼 배를 조련하거나 배를 만들거나 배 타고 다니는 데 있어서 능숙하단 말이에요. 왕건이 여기서 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배를 타고 와서 이 금성 지역의 호족들 도움을 받아 여기 뒤를 쳐요. 그리고는 요 지역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자, 후백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후방에 중요한 돈 많이 나오고 세금 많이 나오는 지역을 뺏긴 거죠. 굉장히 치명적이었겠죠? 그리고 왕건이 이 금성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이 지역 이름을 이렇게 고쳐요. 뭐라고 바꾼다? 나주라고 고쳐요. 유명한데. 그죠? 나주 유명하죠. 자, 우리 나주가 있는 이 도가 전라도죠. 전라도 들어봤어요? 자, 전라도에서 제일 큰 도시는 어디예요, 지금은? 광주광역시죠? 그죠? 전라도에서 제일 큰 도시는 광주인데, 옛날에는 광주가 아니라 전주랑 나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가 무슨 도가 된 거예요? 전라도가 된 거예요. 전주랑 나주에 따가지고. 자, 근데 그 나주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 왕건이 나주란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자,
왕건이 이 나주 지역으로 와가지고 요 지역을 이제 철통같이 지키고 잘 다스리고 있는데 하루는 요 지역에서 이제 와서 지내다가 이제 그 말을 막 열심히 탔어요. 자, 말을 많이 탔더니 숨이 차겠죠? 자, 그래서 그 목이 말라가지고 그 냇가에 갔단 말이에요. 자, 냇가에 갔더니 어떤 여자 하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한테 왕건이 가가지고 자, 물을 좀 한 바가지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바가지에서 물을 떠가지고 왕건한테 줬어요. 자, 근데 이 여자가 어, 바가지 위에다가 뭘 띄워줬거든요? 뭘 띄워줬을까요? 네, 나뭇잎을 띄워주죠? 맞아요. 왜 나뭇잎을 띄워줬을까요? 자, 지금 막 목이 마르면 사람이 물을 어떻게 먹게 돼요? 벌컥벌컥 먹게 되죠? 자, 찬물을 벌컥벌컥 먹으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잘못하면 죽는 건 좀 심하고 체할 수 있죠. 죽을 수도 있고 진짜로 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뭇잎이 거기 떠 있으면은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어요? 나뭇잎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후 불어서 천천히 먹게 되죠. 자, 나름 지혜로운 여인의 어떤 끼였죠? 자, 그래서 왕건이 이 여인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여인이랑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이 나주 지역의 호족이었던 그 오다련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소금 장사로 돈 많이 번 호족이었어요. 이 오다련의 딸이 오씨였겠죠? 왕건의 두 번째 부인 장화왕후 오씨예요. 선생님, 이 장화왕후 오씨가 몇 번째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부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 부인은 누굴까요? 요 왕건이 나주 출발하기 전에 여기 후고구려, 그러니까 송악 지역에서 배 만들 때 배를 만들어준 가문의 자식이랑 결혼을 해요. 정주 지역의 호족 유천궁의 딸 신예왕후 유씨. 이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인데 왕건이 나주 침략한 다음에 그 나주 지역 얻고 나서 그 지역 호족의 딸이랑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두 번째 부인 누구라고요? 장화왕후 오씨. 왕건은 첫 번째 부인 신혜왕후 유씨와의 사이에선 자식이 없었어요. 두 번째 부인 장화왕후 오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이 훗날 고려의 세종이에요. 고려의 몇 대 임금? 2대 임금이자 왕건의 큰아들이에요. 자, 왕건은 요 금성 지역을, 나주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견훤이 이 지역을 다시 되찾으려고 했겠죠? 견훤이랑 연거푸 전투를 벌여가지고 내리 승리한단 말이에요. 자, 견훤의 맹장이었던 능창, 별명이 수달이었어요. 헤엄을 잘 친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도 사라졌고, 자, 여기서 왕건이 크게 이제 그 위세를 떨치죠. 점점 후고구려에서는 궁예보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누가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왕건이 인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궁예는 근데 심리적으로 점점 더 불안정해져 가요. 자, 이제는 자기가 이제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미륵 부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거 요즘에 그런 교회들도 많죠. 자,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나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막 얘기하는 경우들 많죠. 자,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사입이라고 하죠. 두 글자로는 이단 이렇게 부르죠. 자, 종회가 점점 불교계에서 사입이 이단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불교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들한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석총이라는 스님이 종이한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지금 임금님이 미륵부처가 될 수가 있고 임금님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궁예가 석총을 어떻게 했을까요? 때려 죽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이나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궁예를 다 무서워하게 되는데 궁예는 그 폐서 지역의 후족 중에서 강씨, 신천 후족이었던 강씨와 결혼을 했는데
자, 부인이 보다 못해서 궁예한테 사람 죽이지 말고, 좀 올바르게 정치하라고 바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궁예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부인을 불러오죠. 그 다음에 죽이는데,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어, 찔, 맞아요. 오, 잘 알고 있네요. 자, 부인을 앉혀놓은 다음에, 쇠몽둥이를 불에 달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쇠몽둥이가. 뜨겁겠죠? 자, 그거를, 그죠? 그 여자 그 아래 부분에 찔러 넣어요. 그, 음부라고 나와 있어요. 성기 부분에 이렇게 찔러 넣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부인을 무참히 살해하죠. 그리고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청광보살, 지광, 두 아들을 다 때려 죽여요. 그냥 그 여자가 낳은 자기 부인이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된 거야, 정신이? 나간 거죠? 예. 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궁예한테 바른 말을 못 하겠죠. 자, 궁예는 이제 점점 이 광기가 심해져 가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뚫어볼 수 있다. 꿰뚫을 관통하다 들어봤죠? 마음심, 씹, 관심법, 그죠? 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죽이기 시작을 하죠. 어느 날 왕건이 그 나주 지역에서 견훤이랑 또 전투를 벌인 다음에 이기고, 자, 이제 송악으로 돌아왔어요. 네, 네. 철원으로 돌아왔는데, 자, 동해가 왕건한테 칭찬을 한번 한 다음에, 자, 갑자기 이제 왕건을 쏘아봤어요. 그 다음에 내가 경의 마음을 뚫어보겠다. 관심법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궁예가 왕건을 쳐다보고서는, 어? 너 어제 나한테 반란 일으키려고 영목괴 했지? 자, 이렇게 왕건을 다짜고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너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너희가 왕건이면? 아니요라고 대답할까요? 네. 자, 그래서 왕건이 잠깐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최응이란 사람, 이 당시 고등학생 정도 나이밖에 안 됐다 그래요. 이 젊은 천재인데 최응이란 사람이 자기가 들고 있던 이 붓 있죠. 이 붓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척을 해요. 아, 붓을 일부러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이제 줍는 이걸 이제 붓을 주우면서 왕건 근처로 가가지고 왕건한테 귓속말을 하죠. 인정하지 않으면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건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제 감히 지금 임금님에게 반역을 꿈꿨습니다라고 엎드려서 빌죠. 자, 그랬더니 궁예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신기. 껄껄껄 웃으면서 기뻐하죠. 네. 자기 관심법이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봐줄게. 그리고 넘어가요. 자, 정신이 오락가락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왕건이 거짓 자복해가지고 목숨을 구하게 되죠. 최응이라는 사람의 그 도움으로. 왕창근은 상인이에요, 상인. 물건 사고 파는. 자, 태봉의 수도 철원에 그 왕창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인이었는데, 웬 머리가 하얀 노인이 청동 거울을 파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노인이 그 머리부터 여기 뭐 온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하얗고 되게 좀 신기해 보여가지고 그 노인한테 갔더니 노인이 웬 거울을 팔아가지고 거울을 샀어요. 자, 근데 거울 샀더니 그 거울 뒤에 어떤 글씨가 써 있었는데, 자, 상제, 옥황상제예요. 옥황상제가 진마에 내려온대요. 진마에 내려와서 네, 닭을 먼저 잡고 오리를 친다. 정확하게 하면 쥔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리 모가지를 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두 마리 용이 있는데 한 마리는 청목에 있고
한 마리는 흑금에 있대요. 알쏭달쏭하죠? 자,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옥황상제는 뭐 임금님이라든지 뭐 그렇겠죠? 자, 진마는 어디냐면 진한과 마한을 뜻해요. 곧 한반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임금님이 진마에 내려왔대요. 한반도에 내려와가지고 닭을 잡는데요. 닭을 잡는다. 계림. 닭개자거든요. 자, 우리 신라를 계림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신라 왕들은 김씨죠. 뇌물바리권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잖아요. 그 김씨의 시조가 김할지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 김할지가 신라 그 궁궐 옆에 있는 계림이라는, 그러니까 저 시림이라는 숲이 있었는데, 여기 다 부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황금상자가 나무 위에 걸려 있었고, 거기 황금상자를 열어봤더니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이라는 뜻의 알지라는 이름을 가졌고, 황금상자에서 나와가지고 김알지라는 신라 김씨의 시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닭이 우는 숲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 사람들은 그 닭이 우는 숲이 있었던 곳을 따가지고 그 신라를 부를 때 계림이라고도 불러요. 닭개자 써가지고. 계림하면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신라를 상징해요. 자, 닭을 먼저 잡는데요. 신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오리를 쥔대요. 오리를 친다. 자, 이 앞자가 오리 앞자거든요. 예. 백두산이 있으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압록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계림, 신라를 멸망시키고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압록강까지 영토를 넓힌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려라는 나라가 후삼국을 통일해가지고 영토를 이렇게 넓힌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예언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청목이라고 하는 거는 푸른 나무니까 소나무를 뜻하죠? 소나무는 왕권의 근거지였던 어디를 뜻해요? 송악을 뜻하죠. 흑금은 검은 금이죠. 자, 새까만 금. 단련하면 새까매지는 금. 철이죠. 철원을 뜻한단 말이에요. 자, 두 마리 용이 송악과 철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송악에 있는 용은 왕건을 뜻하고 철원에 있는 용은 궁예를 뜻하겠죠? 근데 한 나라에 용이 두 마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이거 그 노인이라는 사람이 청동거울 팔았다고 하는데 거기 뒤에 써 있다는 이 글, 뭐 마치 예언 같은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이것도 훗날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고려의 건국을 정당화하고 신성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